앞서가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저를 잠깐 소개하면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좀 여러 가지 한 3개 정도 했고요. 이게 네 번째인데 네 번째 올바로 된 거를 골라서 2년 정도 진행했고요.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는 이 직급 안에서 해결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이 직급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오늘 듣게 되실 겁니다. 제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잘 살자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트렌드가 함께 하지 않으면 잘 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함께 잘 살자. 이 설명을 끝에 가서 들으시면 정말 함께 잘 살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고 있거든요. 자본주의 시스템은 주인공이 돈이에요. 돈을 만들어내는 경제의 주체가 3개가 있거든요. 가계, 기업, 정부.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돈을 주는 대부분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주식회사 시스템. 그래서 기업이 우리에게 돈을 분배해주고 있어요. 대신 우리는 기업에게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돈을 받는데 이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우리 먹고 사는 평생 직장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게 요즘 판명이 났어요.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과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너무 불합리하다. 왜? 빈부격차, 사회문제, 자원고갈,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그럼 우리들은 직장이 없으면 먹고 사는 문제를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게 판명이 됐고요. 이런 빈부격차, 환경문제, 자원고갈 문제, 고용없는 성장, 청년실업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내놓은 것도 기업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것도 기업이에요. 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자본주의 시스템화에서는 기업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기업,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을 지원해주고 세금 혜택이라든지 지원을 좀 해주면서 이 기업에서 나오는 이윤의 3분의 2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써라라고 하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근 10년이 흐르는 동안 이제 기업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바뀌어야지만이 생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거기 보면 첨단 기술과 초연결성이라고 대표되는 마켓 4.0 시대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제4차 산업혁명을 의미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요. 시장의 권력이 소비자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시장 혁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혁명은 주인공이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기업의 시장의 주인이 기업이었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비자가 주인이 그런 시대로 완전히 이동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업이 많은 변화를 갖고 있고요. 포춘지라는 잡지는 미국의 그 전문 경제 잡지인데 이 기업에서 기업을 정하는 그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이렇게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1955년에는 매출액을 순위로 해서 기업 순위를 발표했고요. 1997년에는 가장 존경받는 기업 순위, 그 다음에 2015년에는 세상을 바꾼 기업 순위를 발표하고 있고요. 기부활동도 보면은 기부 1.0 시대는 돈을 기부하고 2.0 땀, 3.0 시대는 재능 기부인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기부 4.0 시대. 기부와 비즈니스가 결합되어 있고 이런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이고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소비를 하는데 착한 소비를 하는데 기부가 되어지는 이런 세상이 이렇게 기부도 바뀌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면 과거의 기업들은 누가 더 빨리 더 많은 기술을 집약적으로 선보이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1등만이 살아남는 시대였다면 미래 기업들은
누가 더 많은 동반자와 함께 성장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동반 성장의 가치에 주목하는 게 미래 기업입니다. 그게 플랫폼 안에서 가능해졌고요.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지난 10년 동안 기업의 흐름 중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2017년 전 세계 사회적 자본 컨퍼런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사회 가치가 새로운 시대의 상식이 되는 흐름으로 흐르고 있고 돈이 흐르는 새로운 물결이 사회적 자본 시장으로 형성되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과거에는 첫 번째가 이윤 추구가 1번이었다면 요즘에는 돈을 버는 궁극적인 목적이 첫 번째는 사회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사회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어떤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의 흐름이, 기업의 흐름이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예가 이런 겁니다. 비콥이라고 우리가 이 비콥이라는 인증 마크는 글로벌 혁신 사회적 기업에게 주는 인증 마크인데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록펠러 재단에서 출자해서 비랩이라는 비영리단체에서 주는 인증 마크예요. 어떤 기업에게 주냐면요. 비콥의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기준이냐면요. 환경활동에 유해한지 또는 근로자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는지 그 다음에 지역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는지 또는 기업의 분배 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비콥 기업의 CEO가 최저임금의 3배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게 3배가 넘으면 비콥 마크를 받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 걸친 여러 가지 빈부격차 문제라든지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또는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잘 기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주는 인증 마크가 비콥 기업이고요. 전 세계적인 굴지 기업들이 다 비콥을 받으려고 엄청 애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벌써 60년이 넘는 북미 지역에서 스포츠웨어로는 굉장히 앞서가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도 비콥 마크를 획득했고요. 다농이라는 프랑스의 130년 된 기업이거든요. 전 세계에 지사가 80개가 있는데 80개의 지사를 모두 다 2020년까지 다 비콥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비콥이 뭐길래? 비콥을 받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시죠? 점수를 매겨서 그 비근한 얘가 뭐냐? 나이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콥 마크를 받고 싶어서 여러 번 도전했지만 그 80점이라는 점수에 도달하지 못해서 비콥 마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레버는 전 세계 80년 된 기업으로 전 세계 생활용품을 파는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도 요즘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사들여서 그들을 키워내는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전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들이 비콥 마크에 주목하는 이유는 앞으로 기업이 이렇게 사회 공헌을 해야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속 가능한 경영 100년, 200년을 갈 수 있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오래 갈 수 있는 기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착한 소비를 통해 사회에 기부가 되어지는 즉 비콥 마크를 받은 기업의 제품을 쓰는 게 우리가 착한 소비가 되는 거고요. 기부가 되어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은 이 글로벌 혁신 사회적 기업이 2008년부터 출발했는데요. 전 세계 2,100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2,100개의 기업을 키워낸 힘은 바로 소비자들이 키워낸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착한 기업들은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거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아마 지구상에서 사라질 겁니다. 기업의 오너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이렇게 틀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있어서 기업들도 이렇게 내가 이윤 추구가 1번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걸 이들은 육감적으로 알아챈 거죠. 변화하는 시대에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분 갖고 계신가요?
누구든지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요, 내가 5년 후, 10년 후를 대비해서 뭔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미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 저도 학원을 30년을 했지만 30년을 하는 동안에 내가 10년 후에 뭔가를 계획하고 또 10년 후에 뭔가를 계획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학원만 줄창나게 했고요. 그 어느 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2년 전에 시작한 이 비즈니스가 저한테는 굉장한 문제를, 제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가 되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미래, 5년, 10년 후의 미래는 어떤 비즈니스를 선택해야 되는지 오늘 들으시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공유 경제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그 앞에 공유 경제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고요.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그 가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둔 지난 10년간 저희 삶을 이렇게 공유 경제로 바꾸는 대단한 주범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세상은 네트워킹 중이라 그러면서 거대한 변화의 중심으로 플랫폼이 우리 생활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플랫폼이 뭐길래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바꿔 놓았을까? 제가 한번 볼게요. 2007년에 전 세계 기업가치 10대 기업 중에서 공유 경제 플랫폼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2007년까지. 그런데 10년이 지난 2017년 전 세계 기업가치 10대 기업 중에서 70%가 공유 경제 플랫폼이에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시장을 바꿔놨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7년에는 하나도 없던 플랫폼 기업이 어떻게 2017년 10년 사이에 듣도 보도 못한 기업들이 이렇게 전 세계 1등에서부터 7등까지 다 차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2007년에 전 세계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세요? 2007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2008년, 그죠? 2007년에 여러분 지금은 세상에 없는 스티브 잡스가 이끄는 애플에서 뭘 만들었죠? 아이폰을 출시했습니다. 전 세계 최초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때 애플에서 만들어졌고요.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출시하자 굉장히 긴장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업이 구글이었어요. 그 구글이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휴대폰 시장에서 1위를 점령하고 있는 노키아라는 핀란드에 있는 노키아라는 1871년에 생겨난 200년 된 기업이 있었어요. 휴대폰은 절대 강자였죠. 전 세계. 구글이 노키아를 찾아갔습니다. 애플에서 엄청난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우리랑 손잡고 우리 안드로이드 OS를 이용해서 스마트폰 만들자라고 노키아에게 얘기했는데 노키아는 그 당시 너무나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구글에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들어왔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죠. 했는데 검토를 했어요. 맥킨지에서 검토를 했는데 지난 40년 동안 시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마 스마트폰은 잠깐 유행하다가 없어질 겁니다. 구글한테 노를 외쳤어요. 그래서 구글이 어디로 갔어요? 삼성으로 갔습니다. 삼성은 애플이 이러한 스마트폰 시장을 점령한다? 굉장히 긴장했고 바로 예스. 그래서 2010년에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폰이 갤럭시 S라는 폰이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미국의 아이폰, 한국의 삼성의 스마트폰, 그 다음에 중국이 따라하기 시작했죠. 중국의 샤오미. 중국 대륙과 미국 대륙과 한국에서 스마트 IT 업계를 이제 그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간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공유 경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제는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이 플랫폼이 가상 공간 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공유 경제가 지금 현재 2013년도 5%고요. 지금도 몇 프로 안 되는데 10% 미만이에요. 그런데 2025년에는 앞으로 7년 후에는 공유 경제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을 누구나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냥 휴대폰 없이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가 다 바로 중국 같은 경우는 바로 넘어갔거든요. 그들은 PC도 없었고요. 그냥 휴대폰 시장도 없이 그냥 바로 스마트폰 시장으로 넘어갔어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어요. 그 시장이 그런 스마트폰, 모바일 안에다 뭔가 공간을 차지해서 만들어내는 플랫폼, 그 시장이 이 거대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바일이 만들어낸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게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에 다 대한민국의 99.7%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카카오라는 플랫폼 안에. 언제 들어가셨어요? 카카오 플랫폼에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내가 카카오톡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카카오톡으로 뭔가 누군가하고 막 계속 대화를 하고 있죠. 여러분 카카오톡 어때요? 편리하신가요? 네. 카카오톡 나 그냥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버리실 건가요? 아니죠. 카카오톡 쓰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으니까 카카오 플랫폼에서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단톡방에서 나가시면 왜 나갔냐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바로 초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대한 플랫폼은 그 김범수라는 그분이 6년 동안 마이너스 200억이 되는 6년 동안 대한민국을 다 플랫폼 안으로 온라인으로 스마트폰 안으로 여러분을 다 온갖 서비스를 주면서 담아냈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 6년이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들이 카카오톡 안으로 왜 불러들이는지 모르지만 편리하게 해주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역시 우리는 기업의 소비자로 서비스 이용자로 그냥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저하고 돈은 전혀 관계없는 그냥 서비스 편리한 서비스 이용자. 그렇죠? 그렇게 기업들은 우리를 플랫폼 안으로 초대하고 담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하고 무관하게. 그렇죠? 그런 기업들 여러분이 언제인지 모르게 페이스북을 하고 있었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보고 있었고 그렇죠? 지메일을 이용하고 네이버보다는 지메일을 이용하고 다음보다는 지메일을 이용하고 그렇죠? 플랫폼 안에 엄청난 서비스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상 공간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자, 플랫폼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더 큰 모든 기업 간의 경쟁은 플랫폼 전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는 스마트폰 안으로 모든 일상을 해결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플랫폼을 지배하는 기업이 승리한다. 다 기업에 대한 얘기지 개인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업은 이제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없다는 거예요. 플랫폼을 가지지 못한 기업은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플랫폼을 가지려고 애쓴 이유예요. 개인이 플랫폼을 갖고 있나요? 기업이 갖고 있나요? 기업이 갖고 있다. 자, 도대체 플랫폼이 뭐길래 사람들이 플랫폼 하는 거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나마 여기 와서 이런 강의를 들으니까 플랫폼이 뭐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플랫폼은 이렇게 보면 여기가 현실 세계거든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 있는 오프라인 상의 플랫폼은 언제든지 있었어요. 여러분이 늘 보던 신문도 플랫폼이고요. 집 구하는 부동산도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뭐예요? 플랫폼이었고요. 여러분이 버스 터미널도 공항도 다 오프라인 상의 플랫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플랫폼이 나에게 어떤 의미는 별로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7년, 2010년 이후에 여러분에게 스마트폰이라는 그 스마트폰이 생겨난 이후부터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IT 기술의 힘을 입어서 현실 세상을 이렇게 가상 공간 안으로 여러분을 다 옮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물질이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요. 물질이 아니라 정보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소유의 의미가 있지만 공간 안에서는 소유하지 않고요. 모두가 다 공유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앞에서 한 얘기는 다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안에서 가상 세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공유하고
이 가상 세계에서는요,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초연결 사회고 연결을 잘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모바일 플랫폼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바일 플랫폼을 가진 자가 기업에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모바일 플랫폼만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기업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주인공이 아니에요. 서비스 이용자예요. 기업이 여러분을 불러들여서 여러분의 돈을 벌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기업들의 전략이에요. 이거 여러분 전략이에요. 내가 플랫폼에 구축하는 주인공이면 여러분이 주인이겠죠. 그런데 이런 모바일 플랫폼의 주인공들은 개인이 없어요. 다 기업이에요. 쟁쟁한 기업들이라고요. 앞으로는 O2O가 뭐냐면요, 이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 옮기는, 이 모바일 안에 옮겼잖아요. 앞으로 사물 인터넷이 나오면 이 여기 있는 가상 공간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집 냉장고와 여러분 집 밥솥으로 옮겨가는 IoT, 사물 인터넷이 나오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폭발을 하는 시대가 오거든요. 그게 다 뭐랑 연결되어 있냐? 여러분이 매일매일 쓰고 있는 모바일,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플랫폼 기업을 낳은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제품만 만들지 말고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혁신 코드는 개방과 공유의 플랫폼이다. 왜 개방과 공유냐면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다 기술을 오픈소스, 개방해서 공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파일을 키워서 더 많은 사람과 나누겠다는 게 플랫폼의 본질이에요. 과거의 기업들이 우리가 1등해서 우리 기업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였다면, 앞으로 미래의 플랫폼 기업들은 개방과 공유를 통해서 키워서 함께 잘 살겠다는 게 플랫폼의 기본적인 본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유하지 않은 이런 신생기업들이 단 몇 년 만에 기존 골리앗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플랫폼에 있다. 플랫폼의 핵심은 상호작용이다. 플랫폼은 외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데 기반을 둔 비즈니스다. 시공간의 벽을 허물어버리는 디지털 기술 혁신에 힘입어 더욱 신속 정확하게 대규모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와 비교해서 전통적인 기업들의 양상은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린다. 플랫폼과 달리 파이프라인은 한쪽 끝에는 생산자가, 반대편 끝에는 소비자가 위치한 단순한 단선적 형태로 가치의 창출과 이동이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우버, 페이스북, 알리바바 모두는 파이프라인 모델이 아닌 플랫폼 모델로서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구체적인 특성에는 4가지가 있다. 첫째, 게이트키퍼가 사라진다. 전통적인 출판업의 라인의 한쪽 끝에 서 있는 편집자는 얘기를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정보는 세상의 중심이 되고 연결은 세상을 지배한다. 이게 현실 세상인가요? 가상 세상인가요? 정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연결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오프라인인가요? 스마트폰 안에 있는 세상인가요? 스마트폰 안에 세상입니다. 네, 바로 이 얘기예요. 제가 지난달에 왔을 때는 세상의 변화가 뭔가 막 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정보는 세상의 중심이 되고 연결은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 안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오프라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손 안에 들어있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스마트폰의 안으로 연결되어진 게 전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정보는 세상의 중심이 되고 연결은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 이런 기업들이에요. 지난 2007년에 하나도 없던 그 플랫폼 기업이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우버 이렇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런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 플랫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 기업들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전 세계에 200년 된 100년 된 기업을 다 쓰러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어떻게 이런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 되었냐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네트워크. 결국은 뭘 한 거예요? 연결을 한 거예요. 뭐를 연결한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런 기업들은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 공간 안에서 여러분을 스마트폰 안으로 불러들여서 다 네트워킹 연결을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구글, 여러분 스마트폰 대한민국에서 쓰는 스마트폰은 여러분들이 다 이거를 열려면 구글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다 쓰고 있고요. 아마존, 알리바바에서 쇼핑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페이스북에 거의 연결되어 있을걸요. 그죠? 에어비앤비, 우버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런 세상이 되었고요. 보면 구글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만드는 콘텐츠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플랫폼을 서비스를 주면서 플랫폼이 형성되면 거기에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이건 다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상품 판매자, 구매자를 연결하는 아마존. 아마존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줘요. 아마존 플랫폼에 딱 들어가면 제품 하나만 사고 절대 나올 수 없대요. 여러분들의 취향을 너무나 잘 한대요. 여러분들이 빨간 드레스를 딱 고르면 그 비슷한 더 좋고 더 예쁜 모델을 쫙 골라주는 거예요. 그런 걸 큐레이션이라고 해요. 내가 무슨 구두를 하나 사고 싶어 그러면 최신 유행하는 구두, 이 사람의 취향에 맞는 그것도 다 누가 하냐? 로봇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주는 이유는 우리 아마존의 네트워크에 들어오시라는 얘기예요.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기업에서 나에게 돈을 주지도 않는데 거기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기업들은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네트워크를 만든 거예요. 아마존은 1994년에 생겨나서 근 20년 동안 네트워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미국의 유통기업을 다 쓰러뜨리고 있어요. 월마트를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유통기업을 인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식품회사를 하나 인수를 하면 아마존에서 인수를 하면요. 그와 비슷한 식품기업은 주가가 곤두박질 친다는 거예요. 뭐야? 아마존에 인수된 기업이 저가로 팔아내기 때문에 그 기업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마존이 돈을 버는 거는 유통을 통해서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들이 가장 좋은 최상의 제품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마존에 가면 좋은 제품 살 수 있고 최저가를 살 수 있어. 야 너도 아마존에 들어가 봐. 해서 친구를 불러들이게끔 스스로 감동을 줘서 네트워크를 엮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엮어냈어요. 아마존의 제품을 링크를 걸어서 누군가에게 소개해주면 4% 수수료도 줘요. 그 금액의 4%예요. 그 수입도 괜찮대요.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고 페이스북 친구와 친구의 소식을 주면서 연결을 시켜요. 계속 업데이트 시키면서 여러분 메일로 업데이트 되고 누구누구 생일이니까 축하글도 올려주라는 그런 메일로 매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페이스북이 해서 그렇게 여러분을 네트워크 안으로 불러들인다는 거죠. 그걸 왜 만드는 거죠? 그들은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해요. 에어비앤비 너무나 재미있는 거죠. 이 한 청년의 샌프란시스코의 한 청년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전 세계 미국의 힐튼 호텔의 자산 가치를 뛰어넘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존에 내가 호텔업을 하고 싶으면 호텔을 짓고 뭔가 다 갖추고 자산을 갖추고 해야지 호텔업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택시 회사를 하고 싶으면 택시를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호텔방이 하나도 없어도 택시 한 대를 갖고 있지 않아도 자산 가치를 뛰어넘는 기존의 호텔을 쓰러뜨리는 샌프란시스코의 택시 회사가 거의 문을 닫았어요. 샌프란시스코의 90% 이상의 택시 기사들이 다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내가 일반 택시 기사는 세금도 내고 여러 가지 보험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은데 우버 택시 기사는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운전 뭐 이런 거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택시 회사가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법은 우버에 손을 들어줬어요. 90%가 다 그만뒀는데. 왜요? 기존의 택시 니네들은 그동안은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신기술에 이들에게 편리하다고 하면 이들을 보내줘라. 그리고 여러분은 새로운 기술에 새로운 사업을 찾아봐라. 그래서 우버에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자라난 기업이 이런 플랫폼 기업이고요.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경우는 단지 이런 걸 우리가 공유 경제라고 하거든요. 남아있는 빈방 자동차를 연결해서 연결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이런 플랫폼을 구축해서 플랫폼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 보면 승객과 운송 차량이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걸 이용하는 승객 모두, 그 다음에 이 우버의 플랫폼 기업의 주인,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윈윈이라는 거죠. 그 어떤 사람도 이곳에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플랫폼은 이렇게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키워서 모두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앞으로는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서비스를 주면서 엄청난 이익을 내는 플랫폼 기업을 형성해 갔어요. 이거는 기업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앞으로 플랫폼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미래를 없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겁니까? 제가 지난 2년간 지쿱이라는 이 공정 플랫폼 지쿱을 하면서 처음에 저도 이것도 똑같은 다단계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난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지쿱이라는 기업이 에어비앤비나 우버와 같은 똑같은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어비앤비나 우버와 같이 플랫폼을 형성하는 플랫폼의 주인은 에어비앤비하고 우버지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용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쿱은 플랫폼 기업의 주인의 역할을 우리에게, 그런 소유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지쿱 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하는 것처럼 뭔가를 연결해서 플랫폼 안에 담아내기만 하신다는 거죠. 제가 오늘 그 모델을 설명드리려고. 여러분은 이렇게 공유 경제 시대에 누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공유해서 연결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생각해내지 못하면 여러분이 영원히 카카오톡의 그냥 서비스 이용자처럼 구글을 이용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냥 서비스 이용자로 남아있을 거예요. 이거를 생각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의 빈방과 빈집을 연결하고 전 세계의 우버가 전 세계 차량을 연결해서 엄청난 플랫폼 기업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실 그 플랫폼 기업들이 여러분이 없으면 그 플랫폼 기업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개인은 우리도 미래에 살아남으려면 플랫폼의 주인공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낸 거 뭐냐면 여러분 전 세계인이 모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쓰는 소비를 연결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소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착한 소비를 연결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플랫폼이 없잖아요. 그렇죠? 에어비앤비도 그냥 어떻게 연결해요? 스마트폰에 웹이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뭔가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요. 플랫폼을 구축해 놓으면 거기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착한 소비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없잖아요. 그런데 공정 플랫폼 지쿱이라는 곳에서 여러분에게 공정한 플랫폼을 다 구축해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단지 착한 소비를 연결만 하시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거는 착한 소비를 비즈니스로 연결하라. 이제는 돈을 버는 착한 소비를 하는 시대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일반 소비는 직업이 될 수 없었지만 착한 소비는 이제 착한 소비를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라는 가상 공간 안에
연결을 하신다면 소비를 가지고 돈을 벌어내는 직업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쓰는데 돈을 벌 수 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난 2년간 해보니까 제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쓰는 사회적 기업 제너럴 바이오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을 쓰는 그 자체가 착한 소비고요. 그 착한 소비를 스마트폰 웹 안에 계속 연결했더니 저에게 이번 주에도 저는 주급이 한 5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주급 타는 날이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팔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알리러만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에게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주. 우리 서정원 대표가 지금이 받는 돈이 가장 적은 돈이라고 얘기했어요. 착한 소비를 하는데 돈을 만드는 직업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착한 소비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렇게 공정 플랫폼 지쿱이라는 곳에서 여러분이 착한 소비 차고 있는 빈방을 우버라는 웹에다가 등록돼서 이용하는 이용자하고 연결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아이디어를 내세요. 빈 주차장 공간이나 사무실 남아있는 이런 거를 스마트폰 웹이라는 곳에다가 연결해서 전 세계하고 연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기업은요, 공정 플랫폼 지쿱은 IT 기술의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플랫폼 연구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업은 앞으로 미래에는 플랫폼을 소유하지 않으면, 플랫폼이 있지 않으면 기업은 살아날 수 없다는 걸 이 기업은 알고 있었어요. 출발점부터 벤처 기업 인증을 받았고요. 플랫폼 연구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된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플랫폼 안에서 착한 소비를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계 비콥 탑 10인데 사실은 이 기업이 제너럴 바이오라는 기업이 전 세계 비콥 인증 4등이에요. 전 세계 비콥 인증 4등이라는 얘기는요. 이 기업의 기업 등급이 A 등급이다, 뭐 1등급이다 이런 것보다 더 막강한 거는 비콥 인증 4등이라는 게 지속 가능한 경영 100년, 200년 간다는 기업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비콥이 만든 세계 최초 친환경 공정 플랫폼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플랫폼은 가치가 있을 때 확장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카카오톡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친구를 계속 끌어들이는 것처럼, 그거 웹 안 깔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 플랫폼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 때 그 플랫폼은 스스로 성장하고 커나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사멸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플랫폼이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소비는 일반 소비가 아닌 착한 소비고요. 그 착한 소비를 연결했을 때 나에게 이런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경제적 가치는 그냥 조그만한 돈이 아니라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줍니다. 그런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